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 새 지도부를 꾸리면서 소통과 만남을 강조. 신설된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로 선임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갖는 등 여야 간 대화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 야당도 습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좀 버리고 협력할 것은 좀 충분히 협력을 하고, 물론 나와서 고언을 할 수도 있고 쓴소리를 할 수도 있죠.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런 판과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인정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당정 관계와 여야 협치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가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후속 인사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상혁입니다. 박 의원께서 질감이 길어가지고 소개하는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박 의원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원내소통수석 부대표까지 겸직하게 됐습니다. 원내소통수석은 이번에 신설된 직책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습니다. 네. 오히려 여당이 되었을 때 굉장히 조율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당내에서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입장차가 발생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좀 송미령 장관 유임 것만 해도 당내에서는 그동안 또 우리 농해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립각을 좀 세워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좀 원활한 소통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내 의견들을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소통수석이라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이 대화 타협이 본령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여야 간의 극한 대결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여야 대화 타협의 정치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히려 야당 시절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고 그 당시 여당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제안도 하셨죠.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꺼려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720일이 걸렸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났던.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18일 만에 만났거든요. 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자세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저희 민주당에 대한 저 이렇게 표현하면 본인들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해자였거든요. 네. 정치 검찰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특히 12.3 계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좀 반성과 책임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오히려 대화의 문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여야 지도부와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야당과 자주 소통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동이 18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본다면 야당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막 전화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소통의 달인이고 또 대국민 소통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왔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아니라 그렇게 대화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했을 때 좀 바로 반응하고 여러 가지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봐서는 오히려 야당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들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는데 직접 참석하셨죠? 예, 저도 참석을 네. 했었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집권 초반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개혁을 추동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가 때로는 또 당이 이 개혁이 혹시 늦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개혁을 당이 요구하고 추동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네. 많은 국민들과 만나는 게 또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의 어떤 많은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또 개혁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조절을 해야 될 때는 또 당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특별한 역할이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적인 관계다. 네. 특히 지금 집권 초반기이기 때문에 개혁을 먼저 추동을 잘 해나가면서 네. 민생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지금 당과 우리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 특히 과거 윤석열 정부를 보면 당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편해서 심지어 당대표가 쫓겨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민주당에서는 항상 이 당과 대통령실이 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 과거의 전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전통을 좀 이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내 소통수석이신데 대통령실과도 그러면 긴밀히 서로 연락하고 그럽니까? 예, 물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께 항상 좀 소상히 내용들을 좀 여쭙기도 하고 원내 상황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성 있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중요하죠. 네. 각 부처 장관과 차관 인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재부 장관 구윤철, 법무부 장관 정성호, 행안장관 윤호중, 산업장관 김정관 등등이 발표됐는데요. 유능한 실용 내각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송미령 장관 유임을 두고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 문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전에 뭐 오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한마디 좀 네, 드리고 네. 싶다면 특히 이제 정성호 의원 또 윤호중 의원 이런 아주 중량감 있는 중진 중진들이죠. 의원들을 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네. 문제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 개혁 문제와 관련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경 분리 이런 문제와 그렇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게감 있는 이런 중진 의원들을 배치함으로써 이 개혁에 대통령께서 직접 뭐 챙기시고 하는데 더 힘을 실으시겠다라는 저는 뜻으로 좀 이해가 되었고요. 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국정 안정으로 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주신 그 내각 인선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송무령 장관이 유임될 거라는 거.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랬죠.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 뭐 오늘 실처장도 일을 잘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사람을 뽑아 쓰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뭐 산업부 장관 이런 분들도 지금 현재 뭐 관료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기업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민간에서 있고요. 또 새롭게 저희들이 펼쳐나가야 될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간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그런 네. 거는 현장을 아는 사람들을 많이 중용하겠다는 뜻. 네. 그리고 한편으로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을 또 여러 배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은 대통령께서 힘을 실을 곳에는 힘을 그리고 현장을 아는 데서는 현장을 아는 사람들 네. 그리고 실용적인 실사고 실해야 될 때는 그런 뭐 진영과 관계없이 사람을 쓰는 이런 인사 스타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저도 좀 아는데 그 당시 기재부에서 굉장히 에이스 공무원으로도 또 평가를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특위원장 등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예산, 국회 운영까지 독점한다면서 반발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예산 조직 등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독재다라고 하면 선거를 저희들이 치러야 할 이유, 왜 과반을 국민들께 달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 정부에서 당연히 대통령 그리고 과반을 지금 넘게 갖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전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또 원구성 협상과 관련돼서는 이미 일기 원내대표단에서 전반기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을 흐트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선을 이루어지고 지금처럼 위기 시에 더 많은 뭐 시간을 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속도가 제일 중요할 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서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추경안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 대선 시기에 보면 김문수 후보가 30조 추경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30조 추경을 하고 있지만 20조가 세출이고 10조가 세입을 경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하려고 했던 30조 추경은 과연 뭐겠습니까? 지금의 민생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공실이 너무 산재해 있습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요. 서민들은 지난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곤궁한 삶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은 속도를 통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추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추경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추경이 처리될지에 대한 이제 대략의 지금 시간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야당도요 지금의 상황에 협조를 해야 되고 본인들이 지난 12.3 개업 이후로 지금의 어려운 민생을 만드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협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추가로 출마 선언하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예, 뭐 언론에서는 제3의 후보에게 좀 관심을 네. 가지시는데 지금 당내 상황을 볼 땐 제3의 후보는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두 분이 좀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저는 두 가지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궐로 당선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의 필요한 개혁을 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리더십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번 당대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잘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를 잘 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공직 후보자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또 국민들께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마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아마 지지하실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은 내년 지방선거에 안 움직이세요? 뭐 경기지사는? 큰일 날 얘기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내일 국회 인준안을 뭐 이르면 처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어떨 것 같아요? 내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가질까요? 저희들은 뭐 좀 국회의장님께도 꼭 내일 좀 빨리 네. 대통령 혼자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꼭 열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좀 국회의장께서는 더 여야 간에 좀 숙성된 그러니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지금의 추경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총리의 시급한 네. 그 인준동의의 필요성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가 좀 만나시고 하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추경 문제는 조금 심사를 이번 회기 안까지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그 국무총리는 이미 다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오늘이 그 동의서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래 국민적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좀 인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뭐 증인 참고인 자료도 없는 청문회였다면서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해서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오랫동안 여야가 뭐 서로 입장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요. 주장했던 네. 바고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네. 뭐 한 사람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뭐 한 20명 정도 막 후보자를 찾는데 그런 후보자들이 결국 고사하는 이유가 하는 전문성이 있지만 가족들이 반대한다. 네. 뭐 이런 장관 임기는 1, 2년인데 그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수모를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 선뜻 뭐 수락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에야말로 이번엔 다 대부분 다 이제 인사청문회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이 제도 개선에 좀 적기가 아닌가. 그래서 네. 뭐 이번 후보자들은 아니지만 다음 언제든지 이런 개편이 있을 때라도 그런 후보자들이 더 좋은 후보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더 좋은 인재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여야가 좀 뜻을 기왕에 많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좀 네.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어제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요. 조사자 교체 요구 등 한동안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법 기술을 쓰는 법꾸라지의 좀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뭐 내일도 다시 소환한다는 얘기를 좀 네. 들었습니다만 제대로 충분한 조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3 이후로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거나 심지어 탄핵 이후에도 그런 자세를 국민들께 보인 적이 없습니다. 특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 특검이 과감하게 더 빠르게 이런 조사들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 네. 국민들께서 원하는 너무 많은 지금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특검의 지금 역할들을 좀 더 과감한 그리고 속도감 있는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또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도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제도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특검이 좀 더 치고 나가야 될 때 뭐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최해병 관련 특검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휠체어 타고 뭐 퇴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뭐 김건희 씨 측근이라는 모 변호사는 오히려 특검을 환영한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밝힐 기회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환영할 거면 그간 왜 반대를 했던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반대표를 던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특검이 소환을 요구를 하면 뭐 절대 미루거나 병원 입원하지 말고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특검 앞에서 명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들이 그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임명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뭐 검찰 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기후 에너지부 관련된 네네. 논의도 있고 또 인구와 관련된 좀 부처를 신설해야 되는 게 신설부, 네. 아니냐라는 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와 중기부 문제도 좀 또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그래서 금융이 또 금융감독 그런 관련해서 또 체계 금감원 개편도 있고요. 역할에 대한 체계 개편 얘기.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좀 통합해야 네.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을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계속 뜯어고치는 것은 맞지는 않으나 지금 사회 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 지금의 정부 조직이 조금 더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리고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정책 자체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조용해야 되고 네. 지금처럼 통섭의 원리들이 작용하는 것 여러 가지 통합적인 행정을 해야 될 때는 좀 명확하게 좀 역할들을 분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대화, 협력, 소통입니다. 여야 협치 과정이 험난해 보이지만 상대방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한다면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취임 한 달을 맞습니다. 그동안 호남에서 타운홀 미팅도 하고 예고 없이 골목 식당을 방문하는 등 민생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행보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네.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평가인데 첫 직무수행 평가가 64%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지난 대선 득표율이 49.4%였는데 약 15% 정도가 오른 겁니다. 이 평가가 좋은 거거든요. 그 평가가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경제, 그다음에 추진력, 그리고 소통이었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게 뭐 경제나 추진력이야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아직 나오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소통은 태도잖아요. 네. 이 소통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와 비교해서 가장 차이나는 점이다라고 하고 평가하고 있는 지점이 소통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은
김성태 대표님께도 여쭤봐야 되겠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해서 국회에서 첫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내 좀 싸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설 뒤에 일일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악수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시정 연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손짓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상당히 역대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 전임 대통령하고 바로 비교가 되는 거니까 네. 불과 6개월 전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그러니까 개원 연설에도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당연히 거기 가서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도 그냥 민주당의 야유와 또 비판 이런 목소리 이제 듣기 싫다 해가지고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당장 비교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집이 지금 거대 입법 권력, 그러니까 절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협치 정국을 통해 가지고 국정 운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대야소 전국에서 특히 시정연설 마치고 난 이후에 야당 의원들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앉아 있는 사람까지 손을 내밀고 어떤 사람은 또 어깨도 툭툭 치는 스킨십 저런 게 상당히 통합적이면서도 안정적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사실상 저 시간 전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심지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피켓팅을 또 하느냐 마느냐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웃는 얼굴에 또 침 못 뺐잖아요. 네. 대통령이 직접 가면서 손 내밀고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죠. 네. 민 의원님, 대통령실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대통령 국민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소통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 주권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다는 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이 엄청난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여기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IMF 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민과의 대화를 자주 했습니다. 네. 그것들을 통해서 동력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3일 취임 한 달 네.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한 경우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대체로는 100일 기자회견을 100일이었습니다. 많이 하죠.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30일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빠르게 나라가 안정되고 있다. 우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 모습을 소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네. 보이고요. 그 속에서도 저는 격의 없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누구를 지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제에 상관없이 격의 없이 소통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제 중심 대책으로 대응하다 결국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조치일까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를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수요와 관련해서 수요를 가수요를 줄이려고 하고 실수요대로 가라는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액이 6억 이상의 대출은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얻어서 사지 마라라는 취지고 그리고 대출을 얻어서 집을 샀으면은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실수요자만 집을 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동산의 이제 가수요를 통해서 그쪽으로 금융이 흐르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돈줄을 재어서 돈이 부동산으로 흐르지 않고 자본시장으로 흐르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자본시장에 돈이 가면은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공동체 이익이 있지만은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서 거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놓으면 이것을 뭐 공동체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가수요를 없애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세금보다는 대출 규제로 하는 것은 당연히 이번에 잘한 것이다, 매우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나중에 이제 공급 대책이 또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겠죠.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네. 아직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 등이 세팅이 안 된 이유였을까요? 대통령실하고 내각 구성에 완전한 세팅이 안 됐죠. 네. 또 이게 뭐 주무부처는 분명히 국토교통부입니다만은 이제 이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금융 제재,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한 부서는 또 금융위원회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또 이 경제 또 이런 전체 이 지금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또 기획재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장관 인선이 다 이쪽 분야는 뭐 잘 안 됐죠. 네. 뭐 그런 측면의 혼선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초기에 그 강유정 대변인 입장은 이걸 너무 좀 간보기 하는 행식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부동산 3법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서도 흔히 말하는 좌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부동산 가격이 뛴다. 네. 그런 뭐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국가 불확실성 또 지금 현재 이 한 6개월 동안에 정부의 리더십이 지금 공백된 상태에서 요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뭐 간보기식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금융위원장의 판단으로 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냥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뜻으로 이렇게 대출 규제를 먼저 손을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수요 공급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국토교통부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뭐 실효적인 대책 내놓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민 의원님, 네. 오늘 기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교육부 장관 이준숙 추가적인 인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준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평가들이 괜찮은 인물들이 포진돼 있던데 이번 주에 뭐 대략적으로 주요 인사를 마무리한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네네. 근데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좀 여야 충돌하고 있는데 내일 국회 표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좀 시간을 갖습니까? 뭐 저로서는 이제 청문회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야당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빨리 뭐 확정 짓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보도를 보니까 7월 3일 하겠다. 7월 3일 날 원식 의장이 하겠다. 조금 늦춰달라 하는 그런 것 메시지를 같습니다. 냈죠. 예, 예. 네. 뭐 그래도 첫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그래도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자 시간을 좀 더 가져라 네. 라는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번 주 아니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회기 안에는 어쨌든 마무리하겠다는 7월 입장이- 4일 내에 네. 모든 게 다 끝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저희가 인수위 없는 정권을 인수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국무위원들이 지금 장관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전 정부 국무총리 대행이 제청을 하고 있는 실은 편법적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민주당 지금 어쨌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7월 3일 이전에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됩니까? 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또 국회 민주당이 절대 지금 어석인데 만약 이게 여소야대 정국 같으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네.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지금 여대 야소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은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특히 민주당이 7월 3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이제
총리 인준 동의안을 이제 이렇게 가결시키고 나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렇게 총리 청문 절차까지 마치고 이렇게 임명 동의안까지 가결했는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임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2017년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입니다만은 정홍 총리 그때 사태 이후에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문창극 교수 뭐 이런 두 번의 총리가 낙마를 하면서 총리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총리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판단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네. 그렇지만 뭐 대체로 국민 여러분도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뭐 총리로 임명하지 않아야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국민 여론이 막 이렇게 형성된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총리 임명합니다. 이거. 네. 임병덕 의원님,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 법사위 4개 상임위원장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독식이라고 집단 퇴장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네. 실은 지난 원구성 1년 전에 영구성 협의를 할 때 2년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상황이 변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기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요구하는 게 법사위하고 예결위 아닙니까? 예결위 예산을 지겠다는 거고 법사위 법안 통과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란을 저질렀던 그런 정당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내란을 저질렀던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이고 그 정당이 그 내란을 확실하게 막지 못했던 그런 과오가 있는 정당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과 법안 처리를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원래 저희가 원구성 협의가 이미 맞춰진 상태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발목 잡지 않을 신뢰가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란을 극복을 먼저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과 법안 처리가 신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도 여야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그 의견을 달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뭐 민생을 위해서 서둘러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참 국민의힘이 지금 원내 전략이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이라는 것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참 해먹기 어려운 게 야당이에요. 네. 더군다나 여도의 야서 이 정국이기 때문에 절대 의석 부족인데 그러니까 이런 때는 국민적 신뢰로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이 돼야 대통령 권력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의 어떤 독단에 대해서도 이걸 견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의 자정과 이런 반성 성찰의 시간을 놓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이다 보니까 원래 법사위 위원장 전통적으로 야당이 맞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원내 협상에서 지금 현재 원구성이 전반기에서는 내년 6월까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까지는 우리 몫이다. 네.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도 1년 한 거, 그 1년 또 짜리를 갖다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고 당신들이 집권 세력이 됐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으로 주라. 이러려면 사실상 협상에서 이걸 받아내든지 안 그러면 국민적 지지가 막 강력한 뒷받침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안 들어주면은 국정 운영이 제대로 힘들 정도로 지금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결위도 이걸 뭐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걸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예결위원장이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이거 줄 생각도 안 하고 참 국민의힘이 고민이 큰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30조로 가까이 되는 이 추경을 갖다가 또 야당이 그냥 내팽개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적극적인 야당의 목소리를 가지고 야당의 안을 가지고 절충해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걸 뭐 그래도 정부안이 야당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 총회안에 대해서도 너무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민주당의 선택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야당으로서 얘기 추경 때 들어가서 해야죠. 네. 민병덕 의원님,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지금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입하전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명심 대결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건 네거티브나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뭐 아직은 네거티브가 심각하게 나오고 네. 있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내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다짐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 1년 너무나 중요한데 그 1년에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거는 당청 관계에서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그것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그 2인 삼각 경기에서 잘 보조를 맞출 것이냐. 2인 삼각 경기 그걸 잘하려면은 다리에 힘을 빼고 그다음에 상대방보다 파트너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리고 소통을 잘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와 소통을 잘하는 그런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당대표가 누구냐 이런 것이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당원들과 의원들의 생각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원들에서는 지금까지는 정청래 의원이 뭐 인지도가 좀 높은 것 같고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소 뭐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는 판세를 판가름하기보다는 서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뭐 당원들의 평가를 네.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잘 할 거라고 보고 65년생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두 분이. 네. 잘 소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 대표님,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까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떤 전망이세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내일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 35세의 약간 청년 이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과 또 헌재 탄핵 심판 그리고 지난 조기 대선에서의 참패 이런 걸 반면교사로 5대 핵심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그걸 용두사미로 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을 두고 저는 젊은 청년 비대위원장이 엄청난 자질과 낙담 속에서 이제 임기를 끝내는 저 모습은 과연 국민들이 저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네.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의 그 5대 개혁안은 사실상 가장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이 야당으로서 올바로 서는 당내 자정 노력이 더 우선이에요. 지금 아무리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도 국민들이 이 제1야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용두삼이에요. 네.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핵심과 변화를 위한 쇄신의 노력은 소홀히 한 채 그냥 또 지금 이제 송원석 이제 아마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는 그런 지금 당헌 당규상의 이제 상태가 돼요. 그럼 네.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갖다가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의견이 거의 모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장 위원들 중심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송원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아마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권을 새롭게 이제 새로운 전당대 리더십이 이제 당 대표를 만든다는 그런 정도 계획이지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뭐 어떤 당의 뚜렷한 변화를 위한 어떤 그런 입장이 없어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한동훈도 이준석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던데요. 이게 어떤 배경의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비대위 이제 말 송은석 지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7번째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비대위 전문당이 돼버렸는데 정말 지금은 아무리 날고 기는 독하게 뭐 이렇게 당을 핵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칼자를 손에 쥐어줘도
지금 국민의힘 저 구조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이나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뭐 나선들 무슨 지금 저 구조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정도의 지금 참담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판단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호가호위 세력들이라도 몇 명이라도 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다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치라는 것은 도리를 빼고 나면서 어떤 뭐 정치 세력으로서의 입지만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필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몇 명이라도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에 부출마 선언하고 친윤 세력들은 전부 다 이선 후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이 주도층들이 가져줘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당내 영향력을 유지한 채 그리고 변화와 쇄신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네. 참 저 말이 국민들에게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민병도 의원님,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내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지금 신숙기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등의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지 않을까 봅니다. 제일 처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니까 이제 그제서 출석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출석을 했는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출석이 꼼수 출석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구속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혐의가 내란 수괴 혐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내란을 빨리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그리고 경제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을 마무리시려면 이렇게 출석을 할 때 뭐 공개를 하네 안 하네 지하로 들어가네 마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김성태 전 대표님, 윤석열 내란 특검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호재와 악재 두 가지 다 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일부 친윤 의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는 악재라는 의견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의 수사기관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했던 전례로 이게 호재를 이야기도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악재 호재 이제 이런 걸 지금 현재 뭐 손익 계산할 지금 계제가 안 돼요. 네. 이제 이게 7월 4일 날 이제 국회가 이제 마치잖아요. 그럼 다시 임시국회로 이제 또 회기가 연장될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뭐 11명의 지금 임명한 장관 오늘 또 이제 추가로 임명한 장관들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돼 가지고 청문 이제 국회 일정은 잡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7월 4일 이후에는 이 시간이 특검의 시간입니다. 이 세계 특검의 시간인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한 절연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 어정쩡한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현재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또 받고 또 국민들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을 자신이 인정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뭔가 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뭐 모든 게 자신의 책임으로 이렇게 그런 뭐 모습이 가져지면서 당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윤석열 측근 핵심 세력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받더라도 이게 뭐 국민적 우리 지지가 좀 회복되고 이런 거지 뭐 반사 이익으로 지금 현재 회복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네. 이 특검이라는 거는 세계 특검은요 사실상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은 모든 걸 조망해내요. 네. 그럼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정관계의 핵심 인사들이 여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당의 위기가 와요. 네. 민병도 의원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준비도 속속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상태여서 특검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창원지검에서 연판장이 돌았던 사건 아닙니까? 그때 수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필요하다라는 연판장이 돌았던 정도로 이미 수사가 많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조만간 뭐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16개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소환을 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입원하던 시기가 소환 통보를 받은 날 입원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퇴원할 때 보면은 또 휠체어로 퇴원했어요. 우리가 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재벌 회장님들 갑자기 소환 통보 받고 그러면은 휠체어 나오는.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입원하셨는데 왜 휠체어입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당한 소환에는 응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가 정당하지 않았던 소환이란 말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빨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절차에 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홍준표 전 시장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특검 출석 일환이 보수의 치욕이다. 퇴임 뒤에 처벌된 5 대통령 모두 보수 진영 부끄럽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홍준표 시장이 뭐 이번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한다고 뭐 할 말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불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맞이한 지 8년 만에 지난 2022년 5년 만에 국민들은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걸 뭐 3년 만에 이렇게 또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출신인데 지금 특검 수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 참담한 상황. 김건희 여사 부분도 조용한 대통령 내조를 한 여성이었다면은 이 특검이 할 일 없다고 이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보수가 다시 진정한 의미의 항고를 탈퇴를 다시 깊게 고민하면서 전부 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보수라는 것은 요즘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만 보면은 보수의 절반 지지층의 이상이 이미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야기 자체를 갖다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싫어하는 거죠. 네. 이런 암담한 상황에 다시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보수의 진영 역할을 갖다가 고민한다면은 이 국민의힘이 정말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있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대려 당을 지배력을 높이고 그 영향 속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서 그걸 맡더라도 본인이 핵심을 정말 이걸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가단성을 가진 그런 원내대표의 역할을 저는 기대할 뿐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4%, NBS에서는 62%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영향을 준 사안은 어떤 겁니까? 지지율은 과학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3P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P, 첫 번째는 이념적으로 얼마만큼 외연을 또 큰 폭으로 넓혀놓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도 보수까지도 이 지지율에는 또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탄핵 기저현상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P는 정책인데 전국민 지원금, 추경안 통과 등도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청 등도 반응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사입니다. 피플이죠. 그런데 오늘도 인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파격적인 인사들 물론 부담이 되는 그런 인사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호남을 방문하고 소통을 하는 대통령의 행보가 이 60%대 지지율의 이유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이 높은 것 같은데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뭐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은 약 한 12%포인트 높은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2%를 찍고 난 뒤 이후부터 6월 3주차부터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6월 5주차에서는 데드 클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그런 결과를 받으면서 내란의 밤까지 한 번도 지지율이 본인의 대선 득표율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62%의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요.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갤럽에서 매달 조사하는 우리나라 1년 후 우리나라 향후 경제 전망을 묻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2%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네. 52%는 갤럽에서 8년 전부터 매달 조사를 했는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 조사를 매달 했었는데 그때 한 번도 2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긍정평가가. 지금은 벌써 첫 단추부터 52%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대통령으로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인물로서 모든 대선 후보가 선거에 나올 때는 본인들이 뭐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경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뭐 60%대로 나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낮은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가변성이 또 크고요. 또 초반부터 너무 높은 지지를 받아도 또 떨어지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장 적절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 주사님, 방금 이제 김민수 장 말씀대로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이후로 경제 민생이 14%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3천을 돌파했는데요. 네. 이 같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율을 분석하실 때 우리가 뭐 서사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P,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경인입니다. 안보, 경제, 인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이코노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로 가장 높은 것은 경제, 그다음 항목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인사, 그리고 또 외교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G7을 다녀왔고 그리고 또 인사도 계속 파격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부담이 되는 인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한 것도 군공황이 전 다 경제와 포함이 되거든요. 울산을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김의원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네. 그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지율에 평가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소장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NBS에서는 잘했다가 45%, 갤럽에서는 43%를 기록했는데 여론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뭐 60%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4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김문숙 총리 후보자의 지지율은 뭐 40% 정도 나오는 게 저는 정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인데 40%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교해 본다면 보수 정권의 국무총리 후보자들은 지지율이 약 한 30%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약 40%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론은 향후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국무총리 임명한 후에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저는 뭐 이 정도면 뭐 여론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갤럽 네. 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 총리 적합도 40대 50대에서는 60%대로 압도적인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큰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우리가 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 판단일 테고요. 현실적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령대별로 40대, 50대 대체로 대통령 지지 기반이고 민주당 지지층이죠. 여기서 이제 60%대가 나온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3대 지지율에서 앞서면 인사는 관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지지율 60%대,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여당 40%대, 중도 지지율도 높고요. 그런데 이를 견제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갤럽 조사에서 20%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 살펴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뭐 조만간 이제 발표할 텐데 MBS 조사를 보면요.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48%의 응답자가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소비 쿠폰 지급 정책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적인 지급보다 일괄 지급보다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었는데요. 정부도 보편 지급에서 이제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경청하고 있다, 여론을 네. 경청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논란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배 주장님 부동산 관련 대책도 내놨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초강력 대책이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로 수치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인사나 대통령의 다른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또 인사청문 또 인준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특히나 수도권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불장이다.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격이 있고 또 공급이 있고 그리고 조세 세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이 있는데 지금 다른 걸 동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장에 금융으로 쪼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스트레스 DSR 7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보다도 더 앞당겨서 강도 높게 실거주하려면 6개월 이내에 살아라 이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정책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되더라도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책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A, 관심도가 있느냐, 어텐션. 두 번째는 이것이 얼마나 어트랙션, 매력이 있느냐.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정책의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애드보케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텐션은 주목은 받았는데 어트랙션으로 매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긴급히 이 부분은 종합대책,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되고 나면 김영범 정책실장이나 이렇게 모여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은 23%, NB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0%로 나왔는데요. 여야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물론 대선 결과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 여파가 이제 일종의 이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일종의 승수 현상, 빅토리 이펙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역시 중도입니다. 지금 이른바 보수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들도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거둬냈던 41.15에도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중도가 떠났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 기반 플러스 중도의 일부까지도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은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에 중요한 게 P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마지막에 P풀인데 지금 뭔가 민주당에서 사람으로 크게 삐거덕대는 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김민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를 빼고는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선장인지 누가 조타수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P풀에서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기력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갤럽 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다 낮은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뭐 대구, 경북 TK 지지율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부 또 보수 진영의 패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샤이 보수 있어. 우리 샤이 보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창피해서 얘기 안 할 뿐이야. 그러나 언젠간 등장할 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측에 대해서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41%까지 얻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매우 강한 후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정의 파트너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지금 어떤 보면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재가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란 말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TK 자민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TK에서만 지지율이 높고 PK 같은 경우는 해수부 이전 같은 거를 되게 추진력 있게 속도감 있게 이 대통령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PK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만일에 TK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일 속도감 있게 물을 붙인다면 지지율은 또 역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국민의힘이 우리 샤이 보수들 많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 이건 한시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루 빨리 이 당을 쇄신하고 출구를 빨리 찾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준상 수사님, 예.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 2일 실시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치열한 모습입니다. 명심 대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이 30.8%, 박찬대 의원이 24.6% 지지율을 기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지층들 여론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건 전체 결과이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의원보다도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대중적인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청래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 이런 당대표에서는 누군가의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냐. 대체적으로 지금 여의도의 전원은 박찬대 의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하지만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을 모두 이렇게 팔을 붙들면서 똑같이 시선 접촉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느 한쪽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무게를 실을 수는 없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가는 박찬대 의원, 그러니까 이 여론과는 무관하게 대체로 여의도의 판세의 동향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도 상당히 본인의 돌출 발언에 대한 리스크, 또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까지 소환되면서 곤혹을 치르고는 있지만 상당히 절치부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네. 박찬대 의원이 대체로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세 분석이면서도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와신상담 또 절치부심 쫓아가고 있다. 좀 치열한 이 상황이 판세가 또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미연 수사님, 민주당 전당대회 어떤 변수가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명심이 어디 있는지에 초점이 모아질까요? 명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심입니다. 물론 네. 당심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가장 잘 보좌할 것인가라는 것이 들어가겠지만 아시다시피 권리당원들의 퍼센트가 55%를 지금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심을 당원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당대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청래 후보는 지난번 대선을 상당히 잘 이용했죠. 호남 위원장을 맡으면서 호남 곳곳을 지금 다니셨는데요. 아시다시피 호남은 최대 민주당 당원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앞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의도 문법은 또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배 수장님,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8월에 치른다는 방침인데요.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등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어떤 구도를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뻔한 구도는 김 대 한의 대결이다. 김한 대전, 한김 대전, 김문수, 한동훈의 또 리턴 매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두 사람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부적합해 보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서서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의 정체성, 또 당의 정책 방향, 또 당의 피플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뼛속 살속 혁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환골탈태를 할 수 있냐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혁신이 가능하냐 누구냐보다도 친윤 친한을 넘어서서 탄핵 강을 넘어서서 이걸 혁신할 수 있느냐의 의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소장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특검 대면 조사 뒤 귀가했습니다. 중간에 조사가 지연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는데 특검 조사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MBS에서 발표를 했었죠. 3대 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4%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찬성한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 특검 간의 신경전은 국민들은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특검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특검 결과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평택, 인천 세관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뭐 용산이 관련이 됐다는 부분이 나온다면 저는 이 부분은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 주장님, 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2차 출석을 통지했는데요. 특검 조사가 정당 지지율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적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체성, 그다음에 당은 정책이 이제 봉쇄돼 버리는 것이고 이게 사람들한테도 추가로 소환되면은 여러 뭐 정치적이다 이런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20% 정당 지지율, 앵커께서도 정앵커께서도 아실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5% 미만이면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0%대 지지율이면 25% 미만이면 레임덕 정당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대로 내려가면 정말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말 그대로 이걸 그라운드 제로 상황에서 특검과 대응하면서 혁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저는 뭐 어쨌든 오늘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인선입니다. 경제부총리도 인선이 됐죠. 그리고 네네. 법무부 장관. 왜냐하면은 이 사법개혁은 이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개혁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본다면 이 인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은 어떤 점을 네, 눈여겨보세요? 일단 뭐 3일도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된 부분 또 추경안 통과된 부분이고요. 또 일정은 조금 더 한 주 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에 지금 상호 관세 관련 미국과의 어떤 협의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석에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직후 공개한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하며 웃고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했고 야당이 원하는 예산도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지 않는 초유의 일을 겪은 탓인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편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새 정부에서는 사법의 영역이 아닌 대화 타협, 상생의 정치를 꽃 피워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합심해 만들어가야 할 핵심 과제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